제4절 12운성 고인들은 사주명리 중 하나의 중요한 학설로서 12운성결을 든다. 12운성결의 뜻과 그 작용은 일반적으로 사주팔자의 생사 여정을 표시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는 사람이 출생하여 성장하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불교 12인연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과정을 그 사람 본래의 사주와 대운과 결합하여 그 인생이 순리적인지 아닌지 분석할 수 있는데, 언제 장생, 제왕운으로 가고 어느 때 사절묘지를 만나며 또 어느 때 어느 방향에서 도화나 목욕을 피할 수 있는가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12운성결에 대하여는 선명통해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1. 장생,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운명이 운노 중 장생지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며 생활상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예를 들어 졸업, 사업, 결혼, 승진, 득제, 가정상 중대한 변화 등의 좋은 일들이 발생한다. 목욕, 유아를 모욕시키고 소변, 대변 등을 시켜주는 시기이다. 사람이 이 운노에서 먹고 입고 하는 풍요함을 만나 생각은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 가지와 같으며, 바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생활을 향익하면서 주색을 탐하고 음란하니 이를 도화운이라고도 한다. 재산의 낭비, 주색, 방탕 등으로 실패와 유령을 하며 가업을 탕진하는 일이 있다 한다. 관대, 성장하며 관을 쓰고 결혼을 하며 벼슬을 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사람이 성장하여 의관을 갖추는 시기여서 진취심과 자아 독점욕이 사로잡혀 고통을 인내하고 부정과 불의에 대항하며 싸우는 격이니 운명은 일반이라 할 수 있다. 걸로, 만물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나라에 출사하여 국록을 먹음과 같다. 사람이 직장 일을 시작하며 비로소 흥왕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니, 이 운노에는 그 사람의 마음은 유쾌하고 신체는 건강하고 정력이 충만하니 이 일이 뜻한 대로 풀린다 한다. 제왕, 일생 최고의 극성한 장년 시절을 의미한다. 사람이 이 운노에 있으면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니 그 사람이 정신 또한 강하고 신체 또한 건강하며 재운과 사업도 가장 발전하며 애정과 가정생활 또한 행복하고 만족하며 가족 간의 기쁨이 있다 한다. 쇠, 극성한 때가 지나면 노쇠하게 마련인 바 인생의 노년기에 임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이 운에 봉착하면 파재하게 되니 모험을 피하고 내실을 다질 때다. 병, 사람이 늙어서 시들고 병든 노년기를 말한다. 사람이 이 운에 봉착하면 신체가 쇠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니 병이 생기고 재물이 파해진다 한다. 4. 시들고 병들어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지라 함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흉하다는 뜻이 크다. 이 운에 봉착하면 운기가 불순하니 흉함이 있다 하여 골육의 이산이 있고 혹 상망이 있고 또는 관제, 질병, 교통사고, 수재, 화재 등이 발생한다. 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지하에 묻히어 인생 일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묘는 뜻이 둘인데 하나는 재물의 축척을 의미함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병들고 죽음에 이르면 최후의 임묘안식을 의미한다. 절, 인간의 생명이 모태에 잉태하기
직전에 부모의 결합 시기에 해당한다. 사람의 운기가 절지에 다다르면 생기가 없는 절망을 의미하니 고륙간에 헤어짐이 있고 가족 중에 사망하는 자가 있으며 의외로 흉함이 있고 만사가 불길하다. 태, 한 생명이 모태에 입태한 형태이다. 천지 만물이 음양상교하여 새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며 안정적이고 희망이 있으며 윗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다. 모친에 의하여 기륭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사주가 좋고 나쁨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양, 모태의 점차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 남에게 봉사하고 베푸는 것은 잘하나 인내심이 부족하다. 사물의 발전 변화의 규칙을 설명한다면 사물은 쇠폐사절을 통하여 없어진 다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규칙의 반복인데 바로 이 12운성이 이러한 변화의 변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다면 이는 바로 해월의 생장의 시작함을 의미하는데 초목은 확실히 초겨울에 해자축월에 발생하여 봄 임묘진에 자라고 여름 사오미에 초목이 무성하며 가을 신유술에 초목은 마르고 위축되며 또한 죽고 그 후에 다시 흙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사주팔자상 12운성 운영법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54년 2월 5일 묘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갑오년 정묘월 갑자일 정묘시인데 이 사람의 생일 갑자일의 장생은 해수이고 제왕은 묘목이고 시주의 묘목 또한 제왕에 해당되니 생일 간목이 왕함으로 일생 발전이 많은 운세이다. 특히 운기가 해년, 해월, 해일은 장생지에 해당하니 운의 전환기로서 생활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운세이니 여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중요한 새로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본다. 만일 이러한 갑일이 생이 5년, 신년을 만나면 사절지에 해당하니 명리상 반드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고 추측할 수 있다. 병이 생겨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파재하고 그 외의 관제나 교통사고, 수재, 화재 같은 천재지변을 의미함. 그러므로 이때는 이러한 재난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묘목은 제왕이 되니 묘년에는 사업이 번창하고 집안에 경사가 있으니 승진, 결혼 혹은 출산 등의 길함이 있다. 방위와 시기를 추측하면 동방쪽 음력 2월을 전후해서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12운성 이론으로 사람의 운명의 길한 시기나 방향과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유추해 추측하면 된다. 어느 명학가는 12운성을 왕세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나 필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원래 12운성은 음양의 상호 소장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양간의 장생지는 음간의 사지가 되고 음간의 사지는 양간의 장생지가 되는 것으로 왕세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금의 장생은 사화인데 장생을 사람으로 말하면 시작의 단계이니 당연히 증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금은 사화의 중력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경금 무쇠는 사화의 화로에서 오직 용해되고 단련되어 기물을 이루는 것으로 증력이 아니라 다른 기물을 만들어가는 진화의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다. 간목의 장생은 해수인데 을목은 해수에서 사지가 된다. 그렇다고 굵고 힘이 있는 나무는 겨울에 생을 받고 화초와 같은 약한 을목은 겨울에 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러한 이유로 필제는 12운성은 왕세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친의 생로병사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오행이 왕세 기준으로 12운성을 운용하지는 않는다. 12운성 조건표. 위치에 따른 해석. 장생, 생년, 조상의 덕이 있다. 생월, 부모 형제의 덕이 있다. 생일, 중년 전부터 발달, 처덕이 있다. 생시, 자녀가 영달하고 가문을 영화롭게 한다. 목욕지가 생년에 있으면 그러면 기토일간의 장생지는 유금인데 유금이 연에 있으니 조상덕이 있다. 그리고 무토의 장생지는 병무는 장생지가 인월에 연에 있으면 조상덕이 있다는 얘기고, 임수의 장생지는 신금인데 시생시 시에 있으니 자녀가 영달하고 가문을 영예롭게 한다. 목욕지 신금이 기토이니 신금의 목욕지는 신금. 목욕지가 생년에 있으면 조상의 생난이 있다. 생월에 있으면 부모가 풍류가이거나 형제에게 생난이 있다. 생일 일자에 목욕지가 있으면 자신이나 배우자가 풍류기가 있으며 사치를 좋아하고 호색한다. 생시 자식이 생난으로 속을 썩인다. 관대가 생년에 있으면 조상의 덕이 있으며 초년에 부모의 속을 썩이고 30이 넘어 운이 열린다. 생월 부모가 봉건적이며 가정 불화가 잦다. 관대가 생월에 있으면 생일에 관대가 있으면 중년 이후 발달하며 번영을 이루고 남녀 모두 고집이 세다. 관대가 생시에 있으면 자녀가 현명하고 필이 발달한다. 걸로 생년에 걸록이 있으면 조상 때에 자수성가한다. 걸록이 생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가 자수성가한다. 단 고향을 떠난다. 생일 걸록이 생일에 있으면 부부 인연이 박하다. 사회적 지위가 형을 능가한다. 걸록이 생시에 있으면 자식의 조력이 크다. 제왕지 생년에 제왕지가 있으면 선대에 부귀한다. 생월에 제왕지가 있으면 부모 형제가 발흥한다. 타인의 밑에 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제왕지가 생일에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여 남을 능멸한다. 생시에 제왕이 있으면 자식이 발달한다. 세지 생년에 세지가 있으면 생가가 쇠폐하고 혹은 근친자가 많이 상실한다. 세지가 생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 덕이 박약하다. 세지가 생일에 있으면 생가에 살기 어렵다. 배우자와도 이별하기 쉽다. 생시가 세지에 있으면 불초한 자식으로 노심초사함이 있고 노년에 고독하다. 그러면 나는 장생지가 연간에 있고
시지에 있으니 나는 자식이 명달하고 가문이 영화롭게 한대. 그리고 조상덕이 있다. 그리고 나는 관대가 월에 있으니 부모가 봉건적이며 가정 불화가 잦다. 관대가 맞아? 내가? 아닌데? 제왕지인데? 제왕지가 생월에 있으니 부모 형제가 발흥한다. 타인 밑에 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병이 생년에 있으면 조상대의 가문의 운세가 부진하다. 생월에 병이 있으면 부모 형제 중 병약한 사람이 있다. 생일에 병이 있으면 허약 체질이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병약하다. 생시에 병이 있으면 말년에 병약하거나 자녀 운이 박약하다. 4. 생년에 양자로 가거나 생년에 있으면 양자로 가거나 부모와 조별한다. 생월에 사지가 있으면 형제덕이 박하다. 장남이 많고 머리가 좋다. 사지가 생일에 있으면 처가 병약하거나 부부 이별 등 노고가 끊이지 않는다. 생시가 사지에 있으면 자녀가 부실하다. 묘가 생년에 있으면 선영을 지키고 조상 땅을 떠나지 않음을 암시가 된다. 암시가 있다. 생월에 묘지가 있으면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와 인연이 박하고 타인으로 인해 손재가 많다. 생일에 묘지가 있으면 배우자와의 인연이 박하다. 생시에 묘지가 있으면 자정 인연이 없고 양자를 둔다. 절지. 생년에 절지가 있으면 부모와 조별하고 장자라도 타국에서 고생하는 수가 많다. 생월에 절지하면 부모 형제가 어려움이 많다. 생일에 절지하면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고 신용을 잃어 곤고를 자초한다. 생시에 절지하면 자녀의 연이 박하고 말년이 고독하다. 태. 생년 선대의 유업이 일어난다. 생월에 태가 있으면 중년에 직업 전환이 되고 부모 형제들이 미약하다. 생일 초년에 병약하고 형제간도 불화하다. 생시에 태가 있으면 딸을 많이 보게 되며 아들이 무력하다. 양. 생년에 양이 있으면 부친이 양자였거나 자신이 양자가 될 운명이며 또한 독립분가를 한다. 생월이 양이면 양자로 가거나 부모를 떠나 따로 일가를 이룬다. 생일이 양이면 배우자궁이 부실하며 호색으로 색을 조심해야 하며 생난이 있다. 생시에 양이 있으면 노후에 자식의 효도를 받는다. 이상 길성과 흉성 및 12운성의 신살 등을 소개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명리학계에서는 이 신살론에 대하여 어떤 명리학가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신살이 너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전통 명리학의 신살론에 의한 운명 해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오행의 생극자와에 의한 해석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오행의 생극자에 의한 해석이 되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살이 운용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를 다시 밝히면 명리해석의 주류는 음양의 생극재화 이론과 십신통변에 의하여 하지만 경험상 보조적인 몇 가지 신사를 그 중요도에 의하여 미루어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 그러나 모든 신사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신살 중 상당수는 전통 명리학적 신살이 아니라 기문학이나 태길 또는 지리학 등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십신의 함의. 십신이란 재관, 인식,
비 등 10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부른다. 대만에서는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십신이 대표하는 육친의 각도에서 논한 것이다. 실제 예측 중 십신은 육친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상 만사 만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십신을 육신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부족한 일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명학가 등은 육친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십신의 인사물의 표현 중 사람에 한정된 부적절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십신의 표지 정의는 주요하게 인사물로 대표하는 삼방면의 정의가 있다. 십신의 표지 정의를 알게 되어야 정확하게 각종 정보의 상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표지의 정의는 바로 십신, 인사물 중 어느 방향에 배속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십신, 육신은 일간의 태극점을 기준으로 배출한다. 극아자는 관살, 아극자는 재성, 생아자는 인수, 아생자는 식상, 나와 동류자는 비겁이라 한다. 이중 동성관계의 십신은 편성이라고도 이라 하고 이성관계의 십신은 정성이라 한다. 육친 역시 일원을 태극점으로 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일원은 자기를 대표하고 일주를 생한 것은 모친으로 바로 인수에 해당한다. 여기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남명은 정인이 모친이고 여명은 편인이 모친이다. 오. 남명의 모친은 그 성별이 부동하니 이성관계이며 여명의 모친은 동성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친의 정방이 되는 법은 모친의 남편이 자신의 부친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관인이라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관할한다는 것으로 구속과 같은 개념인 제한의 뜻을 내포하는 명칭으로 극아자가 관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친을 관할하는 오행은 재성에 해당하므로 부친의 정의는 재성이다. 남명의 부친은 성별이 같으므로 편제로서 부를 삼고 여명의 부친은 성이 다르므로 정제로서 부를 삼는다. 이 같은 이치로 부친을 낳은 사람이 조모이고 재성을 낳은 것은 식상이므로 조모의 정의는 식상성에 있다. 남명 식과는 조모이지만 남명의 상관은 조모이지만 여명의 상관은 식신이 조모가 된다. 조모의 남편 바로 자기의 조부로서 조모의 정의가 식상이므로 식상을 극하는 인효가 바로 조부에 대표하게 된다. 그러니까 남명의 효시는 조부이고 여명의 정의는 조부이다. 다시 모친의 각도에서 보면 모친을 낳은 것은 바로 나의 외조모이므로 인성을 생한 오행은 관살이다. 그러므로 남명의 정관은 외조모이고 여명의 편관은 외조모이며 나와 동배는 형제의 자매는 남명으로 비견이요 동배인 형제인 남명은 비견의 형제요 겁제가 자매이며 여명의 비견은 자매요 겁제가 형제이다. 자녀성의 정방위를 보면 남명의 자녀가 처가 나온 것이므로 정제가 처이므로 정제가 생한 오행이 관살이 되니 남명의 관살은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일주와 동성은 아들이고요.
이성은 딸이다. 그러므로 남명의 칠살이 아들이 되고 정관이 딸이 되는 것이다. 여명으로 보면 자녀는 자기 소생의 일원이고 이 소생한 오행은 식상의 의미로 식상이 이 자녀, 여명은 식상이 자녀가 되고 특히 식신은 딸이 되고 상관은 아들이 된다. 이 외에도 많은 육친이 있다. 예를 들어 손자, 손녀, 삼촌, 큰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등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모든 육친은 얘네 정의는 모두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지일, 리유, 이통, 지일, 리, 융통을 알고 이것을 명달하게 운용하면 된다. 육친관계는 연애자편과 적청수 그리고 공통부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대 중국의 명학가 이함진 선생은 백신론을 들고 나와 육친 해석이 부족함을 대체하는 다양한 해석을 더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구해 보길 바란다. 비교는 형제, 겁재는 자매, 식상, 식신은 장모, 상관은 조모, 재성, 정제는 처, 편제는 부친, 관성, 자식인데 정관은 딸이요 외조모이고 편관은 아들이다. 인성, 정인, 모친, 편인, 조부. 여명은 비겁이 자매이며 겁재가 형제이고 식상이 자식인데 식신은 딸 조모이며 상관이 아들이다. 재성, 정제는 부친이고 편제는 시모이다. 관성, 정관은 딸이고 외조모이고 편관은 아들이다. 인성은 정인은 모친이고 편인이 조부다. 여자의 그 정인은 편인이 모친이라며.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다시 모친의 각도로 보아 모친을 낳은 것이 나의 외종으로서 인성을 생한 오행은 관살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명은 정인이 모친이고 여명은 편인이 모친이라면서. 근데 여기는 왜 정인이 모친이래? 편인이 조부고. 제1절 십신의 함의와 인사물 및 지리. 정관의 함의. 정관과 일주는 이성의 상극으로 그 영향이 작고 극부진하니 일종의 제약, 관속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정관의 정의는 정의적, 선의적 관속을 뜻하며 일주에 대하여 악이나 상해성과 타격성이 없다. 정관이 아주 많고 일주가 약한 경우 위해를 형성하여 하나의 살로 변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관속한다면 이것은 자녀에게 담이 작고 큰 일을 두려워하게 하여 오직 이해하고 답변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적당한 관속은 일주로 하여금 정도록 하고 규범을 지키게 한다. 적절한 관속이란 신관의 역량이 비슷하고 그 힘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이런 사람은 명예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사업상에 반드시 성취가 있다. 정관을 일주를 극하는 것으로 하나의 스트레스를 대표하니 만일 신앙하다면 정관의 적당한 제약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일주는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니 쉽게 두각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관성은 바로 명예, 관위, 직위 등을 대표한다. 일주가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길하고 이로운 것으로 해석하며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면 소인배의 침해와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비교적 크다. 정관의 전통관념이 있고 그 사상은 보수적이며 또한 전통의식이 강하니 정상적인 사유로 일을 처리하지만 모험정신이나 개척정신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관이 왕한 사람은 가족을 돌보는 가정적 관념이 비교적 강하다. 팔자의 왕세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재성이 관성을 생하므로 관성이 일주를 극한다면 일주는 바로 처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처가 남편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처 재성이 특별히 왕하다면 일주는 더욱 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처 재성이 약하다 하여도 재성이 관성을 생하니 일주는 마찬가지로 처를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신재양왕 한 사람은 어떤 상대도 겁내지 않으나 만일 재성이 관성을 생한다면 이 역시 일주를 극하니 처를 두려워한다고 봐야 한다. 정관이 1번 정관이 대표하는 인. 정관의 함의는 정당함, 정상적인 정의로운 관리와 구속이므로 바로 이들이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므로 일주에 대한 일체의 정상, 정당, 정의의 관리와 구속하는 사람은 모두 정관으로서 대표할 수 있다. 공무원, 교통경찰, 법관, 경찰, 검찰 직원, 교사, 장관, 관리, 직장 상사, 공기업 사장, 엄한 부친, 위험한 선배 등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여 바른 길에 발전하도록 이끄는 모든 사람은 나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정관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정의는 적당한 관리, 적당한 구속의 각도에서 논하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부동의 각도로 살펴보면 이 십신정의 역시 같지가 않다. 후학들은 반드시 사유의 변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를 보면 우리는 교육을 우리가 지식을 학습한다는 각도에서 본다면 그 정의는 마땅히 인수로 잡아줘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우리의 행동거지의 모든 것을 관리 관속한다는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시 관성의 정의로에 놓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인수로 할 수 있고 또한 정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인사물은 그 정의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동의 각도에서 부동의 측면으로 관찰하여야만 한다. 동일한 인사물이라 하더라도 바로 여러 종류의 십신으로 그 대응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직장 상사 역시 정관의 대응점으로 본다. 직장의 상사가 당신을 관여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관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상급자가 정상적이거나 정당하게 당신을 관할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무정하게 당신을 배제하고 타격하는 것이니 이 역시 정관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시기의 직장 상사는 일주의 사람을 변하게 시키는 것으로 일주를 위협하니 마땅히 칠살로서 정의를 정해야 한다. 기타 십신의 정의의 이치 역시 이와 같다. 우리가 이러한 도리를 이해한다면 획일적으로 십신의 심정을 보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사회상의 사람과 같은 것으로 그 신분이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남자를 바라볼 때 자식들의 입장에서 부친이 그 남자의 정의이지만 이것은 자식들의 각도에서 논한 것이다. 이 남자가 사회의 오너라면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사장님이 맞을 것이고 동창 모임에 나갔다면
그 남자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친구야 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아주 많다. 이 호칭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각도에서 보고 나는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모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명리학의 여러 가지 이치들과 사회적의 일반적인 상리 역시 모두 이와 같기 때문에 인생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명리를 베푸는 주요한 것은 바로 사유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회의 이치를 명리 예측 중에 찾을 수 있다면 추론에서 아주 많은 의문점이나 묘한 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명리의 이치와 사회상의 상리의 이치를 이치를 잘 살핀다면 여러분의 명리 추론 실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예측 이론과 예측 수준 역시 크게 발전할 것이다. 정관을 덮여하는 정관의 함의는 정통적인 의식, 전통 이념의 준수, 하는 일에 있어 순서가 있고 조리 있게 처리하는 것, 책임과 공명정대, 배타성이 없다는 등. 정관은 학력, 명기, 지위, 관위, 관직, 정의, 정직, 정파, 수법, 자아 구속력이 강함, 질병, 재화, 만성병, 압력, 스트레스, 법률, 손재, 비방, 난무라다, 나약, 겁이 많다, 형제를 극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을 받다, 관사소송 등을 대표한다. 정관이 대표하는 물 및 지리. 정관은 명예와 명망으로 정관 대응하는 물은 졸업증명서, 영예증명, 상패, 상장 등이다. 정관은 관속, 약속 등의 성질이 있으므로 정관의 대응 지리는 법원, 법정, 학교, 정부 등이다. 끝.